저는 이제 SH에서 이제 재직을 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 다 이제 SH 하면 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SH가 웬 정비 사업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SH도 정비 사업을 최근에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력이 좀 특이하게 주로 정비 사업하고 공공 분양이나 공공 개발이 아니라 민간 개발 위주로 경력을 많이 쌓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했던 사업장 중에 이제 여기 2호선이다 보니까 좀 쪽 이제 그 서쪽으로 가시다 보면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예전에 다 쓰러져 가는 강남 아파트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담당을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뭐 한 9개월 정도 만에 좀 이제 파산 직전에 조합 사업이었는데 9개월 만에 이제 정비 계획 제안부터 해가지고 관리 처분 수리까지, 그래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고요. 요거랑 비슷하게 제가 이제 리츠 관련해서 일을 좀 했었는데, 뭐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창동역에 창동 시드큐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가 이 토지를 리츠에다가 현물 출자 해가지고 뭐 업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재산 배분 받아서 좀 신속하게 사업을 좀 마무리했던 건설 리츠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해가지고 제가 한 2020년쯤에 국토부에서 이제 그 두 개를 좀 연계해서 사업 방식을 이제 공공재개발을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행히 좀 2020년에 채택이 돼가지고 21년에 법 개정되면서 저희가 이제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SH도 좀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 2, 30개 정도 사업을 시행을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SH가 정비 사업 쪽은 이제 민간 쪽을 좀 활성화하다 보니까 SH가 좀 정비 사업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비 사업 일보다는 요거 관련해 가지고 가끔 이제 학교에서나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목을 보시면 오늘 내용이 사실은 정비 사업의 사업 구조하고 자금 조달 이해인데, 정비 사업이 이제 시행하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맡았을 때는 좀 어색했고,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자기가 땅을 확보해서 사거나 이제 매입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분양해가지고 분양 대금으로 토지비나 건설비를 충당하는 형태로 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둘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하필을 하면 높이도 올라갈 수 있고 토지 가치도 올릴 수 있으니까 하필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건설비를 다 충당할 수 없으니까 일부는 일반 분양하고 뭐 나머지 그 자기가 들어가는 건설비를 좀 줄여 가지고 나머지 주택을 자기가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사업 구조가 복잡해지는 거죠. 뭐 둘 간의 이제 지분 비율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어떤 주택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돈을 더 낼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방식 내용이 정비 사업인 건데, 결국에는 간단합니다. A라는 토지랑 B라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A라는 토지하고 B라는 토지에 대해서 투자 지분율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하는 거죠. 그러면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투자 지분율에 따라서 개발이익을 나누는 거고, 자기가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주택 부분을 들어가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개발이익분과 자기의 투자 지분을 더했을 때 뭐 분양받는 주택의 가격이 더 크다 그러면 이제 분담금을 내는 거고, 더 적다 그러면 환급금을 내는 형태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동개발을 하는 형태가 좀 확장된 부분이 정비사업의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이라는 부분은 정비 사업은 항상 이제 자금 조달 부분의 분쟁의 역사에 이제 계속 있어 왔거든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이제 정비 사업 대부분을 이해하는 건데, 정비 사업이라는 건 딱 아시다시피 아까 A라는 필지, B라는 필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건설비를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비를 분양을 해서 충당하자고 하니까 분양 시기는 뭐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설계를 한다든지 뭐 그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착공하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저 뒷단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가지고 재원 조달을 할 거냐, 결국에는 이제 개개인은 이제 신용이나 담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엔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 결국에는 시공사가 역할을 해서 신용을 제공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두 가지 내용이 좀 어색하긴 한데 요 두 가지 내용을 안다 그러면 사실 정비사업의 내용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사실 좀 디테일한 부분이다 보니까 뭐 요 큰 틀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뭐 흘러 들어가면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요 두 가지 내용이 다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뭐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거 정도 이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하고 그리고 아까 리츠나 이제 여러 가지 금융기법을 도입하는 거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아마 개발 사업 하시면서 일반적인 이제 개발 사업 하는 거에 툴에 익숙해져 있으실 텐데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을 좀 보다 보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으면 합니다. 내용은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과 부동산 개발을 약간 이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좀 구분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금융기법을 도입한 뭐 여러 가지 리츠나 PFV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 사업은 이제 대부분 다 자금 조달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정비사업이 어떤 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왔느냐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릴 거고요. 정비사업의 사업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네, 그런 형태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사가 신용을 이제 뭐 공유해가지고 대부분 사업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허그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증을 통해서 조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종류입니다. 뭐 사실 이 토지 관련 개발과 건축 개발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만 이거는 뭐 법적인 분류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는 아니에요. 그냥 개발 사업을 이해하기 편하게 토지 관련 개발과 건축 개발 관련 개발을 나누면 이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이런 틀 구조로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부동산 일반 개발도 마찬가지고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관련 개발이라는 거는 뭐 일단은 요 내용처럼 기본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바꾸는 거거든요. 토지의 가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 용도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용도라든지 요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라든지 그리고 용적률을 얼마만큼 할 거냐, 높이를 얼마만큼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뭐 역세권이다, 도로다 이런 것들 교통 결절점이면 당연히 토지 가치가 향상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토지의 이용 목적이나 효율성을 변경시켜서 토지 가치를 올리는 작업이 토지 관련 개발로 분류하시면 편합니다. 주로 이제 공공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공에서 이런 것들을 정하면서 사실은 건축 관련 개발의 사업성을 결정짓는 요소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건축 관련 개발은 무엇이냐? 토지 관련 개발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면 요 범위 내에서 주택을 짓거나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건축 관련 개발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대부분의 사업성을 결정짓는다고 하지만 건축 관련 개발은 이제 민간의 창의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훨씬 가치는 높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정량적으로 개발에 대한 내용을 거의 결정짓는 거는 토지 관련 개발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앞단에는 토지 관련 개발을 정리를 하고 건축 관련 개발이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개발에 가깝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재산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배분에 대한 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좀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토지 관련 개발, 그 다음에 건축 관련 개발, 그 다음에 재산 배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정비 사업도 일반적인 개발 사업이랑 비슷하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관련 개발 법률을 보시면 뭐 주로 이제 주택법상의 공공택지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택지라는 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토지의 이용 가치라든지 뭐 이런 용도 지역, 용도,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여기서 대부분 다 마무리 짓는 거죠. 그러면 그 택지가 개발되면 거기다가 이제 민간에서 그 땅을 사거나 해가지고 주택을 짓거나 건축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이제 건축 관련 개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비 사업은 어떤 거냐? 이 토지 관련 개발과 건축 관련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절차상으로 토지 관련 개발이 정비 사업의 정비 계획이나 정비 구역 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건축 허가나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아서 동시에 진행하는 게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사실상 뭐 일반 개발 사업하고 큰 차이가 없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 영동지구 개발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영동지구 개발 사업이 뭔 개발인지 아실 거예요. 영동이라고 하면은 뭐 바로 여기 근처죠. 네, 뭐 강남이라고 표현하는 그 지역인 건데 과거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한강 남쪽이 대부분 다 영등포였다 보니까 영등포에서 동쪽을 표현하는 게 강남이거든요. 그래서 영등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있다 해가지고 영동지구가 강남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영동지구 개발이 이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라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초창기 개발 사업은 저희가 일제시대 이후로는 이 환지 방식을 통해서 대규모 토지 관련 개발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지 방식을 미리 이해하고 계시면 전반적인 개발 사업을 이해하는데 편하십니다. 환지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공공도 돈이 없고 민간도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개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다 보니까 만든 방식인 건데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비정형 토지나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그림을 그립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격자형으로 반듯하게 짓고 여기 뭐 지하철도 짓고 도로도 짓고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일부 이 채비지라는 토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 그림 자체에서 매각을 합니다. 일반에게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각을 했으니까 자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기반 시설을 짓는 거죠. 그럼 기반 시설이 들어오고 이 토지 가치가 바뀌었으니까 요 땅의 가치는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땅의 가치는 많이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를 이제 큰 토지를 작은 토지로 바뀌었지만 그 토지에 대한 가치는 올리는 형태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환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토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기존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나중에 환지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초창기 비용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이 채비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개발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동지구 개발을 하면서 경부도 고속도로도 깔고 뭐 영동대로도 깔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지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갈 거니까 이 사람들은 사업에 동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강남 개발하면 뭐 엄청나게 이제 땅값이 올랐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환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큰 비용 없이 조달해서 할 수 있구나. 다만 이제 이 환지 방식은 최근에는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환지 방식을 거의 뭐 안 한다고 거의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토지값에 대한 가치, 개발이익에 대한 가치가 이 토지 소유자한테 너무 과도하게 집중이 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환지 방식은 현재는 잘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이 저이용되는 토지를 국가가 전면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공공기관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개발을 해가지고 주택을 빠르게 짓겠다. 나온 게 이제 전면 수용 방식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이 있는 거죠. 택지개발촉진법에 그 토지보상법을 적용해가지고 소유권을 일괄로 공공기관이 가져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제 처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건축 허가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 뭐 착공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법에 다 담아서 일괄로 처리하는 형태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했던 게 택지개발 촉진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요 특징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돈이 많이 들겠죠. 과거에는 이제 환지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 주체가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토지 비용이 안 들었는데 이 택지개발 촉진법을 이용하면은 공공에서 일괄적으로 토지를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자금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자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거래되는 가치보다는 낮게 평가받아서 이렇게 그 수용을 당하다 보니까 개발 이익을 못 누린다는 점에서 약간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가 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소유자분들의 민원이 주로 이제 많이 있는 사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SH나 LH 같은 경우는 뭐 자연 녹지나 농지 같은 저이용되는 토지를 뭐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토지 가치를 급격하게 바꾸는 거죠. 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바꾸면 토지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이 매각되는 부분이랑 보상했던 부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요 차익을 활용해 가지고 주거복지 그러니까 공공임대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도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임대주택을 워낙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매년 감가상각을 받는 부분이 연간 한 4천억, 5천억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택지가 나오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은 대부분 다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이제는 택지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다른 사업 방식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심지가 다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을 해가지고 개발하고 전면 수용 방식을 통해서 개발했는데 이제는 이제 다 도심지가 됐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노후화됐을 때는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방식을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합니다. 관리처분 방식은 아까 환지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대신 환지라는 거는 토지를 줬다가 토지를 받는 방식이라 그러면 이 관리처분 방식이라는 거는 토지랑 건물을 동시에 주고 난 다음에 토지랑 건물을 동시에 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환지 방식이랑 똑같은 게 일단 여기 있는 분들의 다들 자금력이 부족할 거잖아요. 근데 개발은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마찬가지로 건축계획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일부 부분을 다 매각을 하는 거죠. 주택 같은 거를 매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일반 분양이라고 합니다. 일반 분양을 하면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 돈이 들어온 거 가지고 이 건축물을 짓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일반 분양분으로 건축물의 비용을 다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기존의 토지 소유자분들,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뭐 자금을 이제 분담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최종 건축물을 짓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기존의 토지 건축물을 그대로 소유한 채로 사업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도심지 내에서 땅값이 비싸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 가치를 올려서 그런 다음에 건축물을 높이 지으면 일반 분양분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의 부담을 줄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식이 관리처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리처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소유권만 이전을 한다 그러면 뭐 도심지 내에서도 쉽게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도 여기도 뭐 갈등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 관리처분 방식이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좀 뭐 설명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거를 이제 절차로 보시면 택지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얼마나 이제 절차부터 기간 그리고 토지를 뭐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지를 볼 수 있는데요.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구역 지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 계획에 담아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정을 하는 순간 요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토지 보상을 시작해서 이주 철거를 바로 합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여기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요거에 따른 이제 공사 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실시 계획이라는 절차를 이제 마무리 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착공 허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바로 기반 시설을 착공해서 일부는 매각해 가지고 뭐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거나 건축 허가를 받아서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 지정하고 실시 계획 인가 사이에 토지 보상이 이미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빠르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토지를 가져와서 뭐 건축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자가 부담하고 당연히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행자가 부담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요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SH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러면 정비 사업은 어떻게 다르냐? 뭐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뭐 크게 이제 서울시의 계획이니까 넘어가고, 요때 이제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노후도가 일정 부분 쌓이면 여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기본 계획에 담거든요. 그게 이제 노후도가 쌓이면 서울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아까 경계를 정하고 어떤 식으로 용적률 높이 용도 지역을 정할 건지 정비 계획을 정합니다. 그렇게 정하면 서울시에서 정한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 여기 있는 소유자분들은 조합을 설립하는 거죠. 동의를 받아서 이게 적당하게 개발이익이 나올 것 같다, 나도 이제 신축을 아파트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각각들이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합니다. 조합을 설립하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건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는 거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이제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의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건축 허가나 아까 기반시설 착공에 대한 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딱 끝나면 착공을 하면 되는데, 아까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절차가 더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 명이 동시에 사업을 한 거다 보니까 이제 재산 배분에 대한 절차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재산 배분에 대한 절차가 이제 관리 처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 처분이라는 게 나면 시행자는 법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를 해서 착공할 수 있게끔, 뭐 법적으로 문제 없게끔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다 이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상태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요 관리 처분이 나고 난 다음에 이주 철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1, 2년,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1년 정도 해가지고 이주 철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여기 택지 개발보다는 아무래도 요 두 가지 절차가 별도로 들어가는 형태다 보니까 훨씬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시에서 평균 냈을 때 구역 지정하고 정비 계획 했을 때 평균 뭐 4년, 5년 그렇게 걸렸던 것 같고요. 구역 지정 정비 계획하고 난 다음에 착공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설계를 한 시점이, 설계 완료돼서 착공 허가를 받는 시점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때부터 착공까지는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요전에 선정된 시공사에 대한 공사 대가가 많이 바뀌겠죠. 물가 변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워낙 빨리빨리 바뀌니까 그런 것들의 변동이 발생해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와 시공사는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정비 사업은 이런 거를 안고 가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뭐 공공에서도 최대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 구조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은 계속 말썽이라든지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밖에 없고, 오히려 그거를 양성화 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변경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뒤에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변동이 되어 왔는지는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시행자입니다. 이 시행자의 역할은 이게 제가 그냥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행자의 역할과 뭐 권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시행자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자금 조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금 조달이 없으면 사실 토지를 매입할 수도 없고 건축을 할 수도 없고 사업을 뜰 수가 없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시행자의 역할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자금 조달부터 이렇게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SH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방법이 대부분 금융기관 차입인데, 차입을 하기 전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을 때는 사업성이 확보가 되고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는 그런 뭐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됐을 때 자금 조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됐느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민간 같은 경우는 뭐 담보 가치가 있는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신용 공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자금 조달이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일 처음에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시행자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손익을 배분받겠죠. 결국 리스크를 책임지고 이득이 있으면 이득을 가져가고 손실을 보면 손실을 보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시행자니까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사업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관리도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정비사업은 일반 부동산 개발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주민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조합이라는 거를 설립을 했지만, 조합이라는 거는 아무런 담보도 없고 현금 흐름이 나오지도 않고 뭐 보증을 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됩니다. 조합이라는 절차로 이제 시행자를 지정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아무런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나오는 거고요. 손익 배분도 조합이 손익 배분을 가져가느냐, 이것도 못 합니다. 조합이라는 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인 단체잖아요. 결국에는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조합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소속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조합이라는 거는 개발하고 난 다음에 청산되는 주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조합 방식은 손익 배분의 역할도 못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결정도 조합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가진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조합이라는 의사결정은 조합 총회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뭐 주체적으로 이제 의사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합이 행정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는 정비업체라고 하죠. 정비업체가 이 사업관리를 대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다 보니까 시행자의 역할을 조합은 좀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방안을 일반 기업에서라고 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뭐 타인 자본을 끌어오죠. 이거를 부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려 그러면 뭐 담보나 보증이 있어야 차입을 할 수 있는 거고, 회사채를 발행하려 그러면 뭐 신용평가를 통해서 뭐 현금 흐름이 나오는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본이라는 거는 뭐 어떤 사업을 위해 가지고 뭐 주식 투자죠. 일반적으로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면 뭐 그거에 따른 반대급부로 배당을 가져가는 거고, 그 주식 투자한 금액이 이제 자기 자본이 돼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개발 사업은 뭐 아니면 회사라고 하면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증자를 해가지고 자기 자본을 늘리거나 아니면 담보나 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사업을 하거나, 이 두 가지가 자금 조달하는 방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조합 방식하고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뒤에서 나오지만 리츠나 PFV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뭐 모회사가 자회사하고 이제 관계를 어느 정도 절연시킨 상태에서 뭐 대폭의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관련 개발을 아까 이제 공공택지에서도 하고 정비사업도 한다 그랬는데, 두 개 차이점이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공공은 결국 이제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뭐 설치를 하는 게 목적이고 뭐 정비를 하는 게 목적인데, 기존에 공공이다 보니까 이 구역 내에 공공시설, 그러니까 국공유지인 공공시설 등을 이제 뭐 기반 시설하고 추가 설치하는 것과 관계없이, 아무리 많이 설치하는 거나 아무리 적게 하는 것과 관계없이 어차피 국가나 지자체나 국공은 한 몸이니까 이런 거를 공유해라.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은 공공시행자가 그냥 가져가라. 그냥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거에 따른 뭐 용도 지역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높이도 마음대로 결정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게 공공개발 사업,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공시행자에게는 그런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신 뭐 반대급부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짓는 거고요. 민간 시행자는 다릅니다. 기존의 공공시설을 민간 시행자한테 좀 편안하고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데 뭐 요거는 그냥 가져가면 민간에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은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하고 그 추가되는 설치분보다 더 추가로 설치하려 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민간 시행자는 뭐 공공의 이제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으면서도 개발 이익을 가져와서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민간 시행자에서는 이 기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반대급부로 용도 지역과 용적률 상향을 인센티브로 부여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사업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것들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주택 건설이나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 방식이 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시행자하고 일반적으로 민간 시행자로 분류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나눠진 건 아닙니다. 그냥 공공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공 시행자로 뒀고 대부분 이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여기에 시행자가 적용되는 법률이니까 구분만 그렇게 해놨습니다. 민간 시행 방식은 일반적으로 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별도로 이제 출자한 법인들이 토지 관련 개발이나 일반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조합 방식과 뭐 PFB나 리츠의 좀 차이점을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주식회사다 보니까 투자한 자본금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많이 투자한 사람이 의결권을 더 많이 가져간 방식이 PFB와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비사업은 좀 다릅니다. 정비사업은 머릿수대로 의결권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구분한다 그러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요 정비사업 방식은 민주주의 방식에 가깝고 요 PFV나 리츠 방식은 자본주의 방식에 가까운 시행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PFV나 리츠 같은 경우는 대규모 출자자가 거의 의결권을 행사하니까 나중에 이익 부분도 대규모 출자자가 많이 가져가는 거고요. 근데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머릿수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수가 뭐 비슷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수가 훨씬 유리한 구조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특히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최종 결과물이 집합 건물이잖아요.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뭐 부여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면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요거하고 비슷한 거를 반대급부로 받아야 되는데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권한과 이런 것들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비사업은 대규모 토지를 가진 사람이나 감정평가에 불리한 사람들은 반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소규모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동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로 이익이 배분되는 형태로 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정비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사업의 갈등은 아까 시공사하고 갈등도 있겠지만 다수가 이제 출자를 해서 사업하는 형태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권리 배분이 달라가지고 발생하는 갈등이 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 시행자를 보시면 왜 이제 그 LH나 SH 같은 시행자를 두고 사업을 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 예산을 받으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균형 재정이라는 이런 큰 틀 내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3년, 4년, 5년 이렇게 사업을 하는 대규모 개발 방식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중단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만 있다 그러면 이 부채 비율을 정해서 그 정도까지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LH나 SH나 GH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부채 비율의 한도가 이렇게 주로 300% 선에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대규모 자본금을 가진 사람, 대규모 자본금을 가진 뭐 LH나 지방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로 그래서 대규모 택지 개발은 뭐 작은 이제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LH나 SH, GH가 주로 하는 이유가 이 부채 비율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들이 조합에다가 현물 출자를 하는 형태인 건데 현물 출자를 한다 그래도
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주를 하거든요. 결국 이제 담보 가치를 거의 이제 쓸 수가 없는 형태다 보니까 조합은 아무런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뭐 PF를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대부분 시공사가 뭐 지급 보증을 서거나 아니면 직접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책임 준공의 형태로 신용 보강을 해서 뭐 보증을 받아서 이제 자금 조달하는 형태가 조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행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자금 조달 역할이라 그랬는데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 사업 방식에서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정비 사업에서 가장 큰 힘을 쥐고 있는 부분이 시공사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시공사가 관여를 하는 거고, 요거를 이제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 게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결국에는 자금을 투입했는데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가장 크게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조합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정비사업은 초합과 시공사가 거의 공동으로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FV로 이제 사업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새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됐다 보니까 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 방식인 건데, 일반적으로 PFV라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서 현금 흐름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현금 흐름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토지 가치에 대한 담보를 은행에다 제공하거나 아니면 시공사 쪽에서 책임 준공이라든지 신용 공유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원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원래 장래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이 원래 방식인 거고요. 요거를 좀 이제 다른 형태로 진행하는 게 국내에서는 이제 PF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게 그런 PF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식도 이제 안전성을 위해 가지고 이 PFV도 자산 관리를 하는 회사와 자금 관리하는 회사를 법적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5% 이상 출자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자본금은 50억 이상 출자를 해야 되는 구조고요. 이게 50억이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비에 비해서는 워낙 적다 보니까 요거를 늘려가지고 좀 더 정상적인 PFV 사업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요 구조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PFV로 사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가 SH는 그 지위다 보니까 민간 사업을 못 합니다. 다만 이제 공공과 민간을 분류를 해놨지만 민간도 이제 민간 사업도 공공이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저희가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도 쓰이고요. 아니면 이제 PFV 같은 경우는 뭐 20% 미만으로 출자를 하면 SH 같은 경우는 이 PFV가 일으키는 부채라든지 손익이라든지 이게 회계상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PFV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뭐 이런 PFV라는 구조를 이용하면 사업을 좀 더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책임도 좀 절연시키고 부채라든지 손익도 좀 절연시켜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PFV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리츠라는 방식도 뭐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리츠가 이제 뭐 영어로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그냥 부동산 투자 회사의 약자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약자이고,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리츠는 이제 자산을 유동화하는 개념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이제 자산이 뭐 너무 자본 비용에서 크게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리츠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수익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 수익도 활용하고 그리고 그 사무실을 활용해서 거기서 임차 받아서 들어간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런 것들보다 뭐 건설이나 개발을 통해서 리츠를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기금이 출자하는 리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금에서 이제 리츠의 자본금의 70%를 출자를 해주고 나머지 그 타인 자본 같은 경우는 융자를 해주거나
아니면 보증을 해주거나 해가지고 사업자는 조금의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 리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기금이 출자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임대주택을 70% 이상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민간에서는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임대주택이라 하면 꼭 공공임대는 아니고 민간임대도 많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가 아니라 민간임대를 활용할 때 국토부의 이 리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 진행하실 때도 뭐 일반 민간에서도 이 리츠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소자본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민간 임대가 활성화된다 그러시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개발 사업을 큰 돈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도 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츠 방식을 많이 도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정비 사업도 이 리츠 방식을 이용해서 뭐 조합이 아니라 리츠 방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쪽으로도 많이 제안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노후계획도시법이 만들어지면서 리츠가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게끔도 법이 바뀌었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사업은 이제 자금 조달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리츠 방식을 도입하면 이 초기 자본금을 활용해가지고 초기 사업비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최종 결과물은 정비사업은 집합 건물이 되다 보니까 이 집합 건물이라는 거는 상가가 활성화되는 상가랑 활성화되지 않는 상가랑 뭐 극명하게 나눠지잖아요. 당연히 조합원들은 활성화되는 상가를 분양받고 싶어 할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통상가 운영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리츠 같은 경우가 최종적으로 통상가를 분양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조합원들은 분양을 받을 때 상가를 분양받는 게 아니라 리츠의 지분을 분양받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리츠 방식을 좀 제도 개선하고 제도 개선 건의를 드리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건지 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장기적으로 비주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못하는 노인복지주택이라든지 뭐 고령화에 대비해서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지 내에 좀 도입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 같아서 리츠가 장기적으로는 고역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제도 연역입니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200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크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때 이제 각각 흩어져 있던 정비사업 방식을 한데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공장과 상가를 개발하는 도시환경정비, 그리고 뭐 도시 기반 시설이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방식, 요것들이 통합된 게 2002년이고요. 요 기점으로 해서 법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게 도시개발법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전면 수용 방식이 도입이 됐고요. 또 과거에는 도시계획이라 하면 도시계획법이 다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다 개정을 해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도 요 시점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주거지역도 종세분화가 이뤄진 시점이 2002년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택 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개발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용적률 체계가 만들어진 시점이 거의 뭐 요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8년에 한번 이제 전면 개정이 돼서 여기서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가 주택 재개발로 통합됐는데 요거보다 더 큰 차이점은 이 대규모 개발과 소규모 개발이 찢어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데 소규모 정비법이 2018년에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행했었던 2021년에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도입됐던 뭐 내용이어서 한번 연역을 담아 봤고요. 대규모 개발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로 이제 대지 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상의 정비사업을 대규모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만 평방미터 미만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개발과 대칭되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고요. 그리고 재건축과 대칭되는 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고, 그리고 아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랑 대칭되는 게 이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개별 필지 단위로 개발하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요. 근데 요 내용들을 보시면 규모가 다 1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식은 대규모 정비 사업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추가로 이제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이라 그래서 대규모로 소규모 주택 정비를 좀 모아서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도를 완화해줘서 좀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진 게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법 개정에서 10만 평방미터 미만의 노후도 50% 이상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소규모 관리 지역으로 어느 정도 계획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다음 내용인 모아타운 제도가 중요합니다. 서울시 내에서 이제 모아타운이 대부분 요새 많이 활성화되고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요 소규모 관리 지역이라는 툴과 건축 협정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하려 그러면 여기 주택의 노후도가 67%가 달성이 돼야만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50%만 되더라도 이 저층 주거지를 정비 사업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뭐 67%로 재개발하느니 50% 되더라도 재개발하겠다 해가지고 만든 제도가 모아타운 제도인 건데,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뭐 정비 사업이라 그런 거는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에 있어 마찰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모아타운도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뭐 다양할 거고 그런 발생이 이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모아주택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조합을 설립하는 거를 이렇게 합쳐 놓은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모아타운의 한 가지 재개발하고 비슷한 사업 단지라고 하면은 4개, 5개의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마다 사업성이 각각 다를 거고 조합마다 선정하는 시공사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을 통일성 있게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여기 가다가 중간에 한 개의 사업이 빠그라진다. 그러면 전체 개발 사업이 다 중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이 비슷했던 게 이제 뉴타운 개발 방식인데,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각각의 정비사업 구역들이 일부 기반 시설들을 일부 내놓는 방식으로 갔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이 빠그라진다 그래도 기반 시설만 일부 설치가 안 되지 각각 개별적으로는 사업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하나가 빠그라지면 사업을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안타까운 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이 돼가지고 노후도 기준이 60%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10% 완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노후도 50%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오히려 더 단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아타운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규모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후계획도시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노후계획도시법은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를 이제 개발하게 되면 광역적으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노후계획도시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철도라든지 뭐 요거와 연구에 대한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규모 광역시설이 들어가는 형태의 재건축 뭐 단지 개발이라고 보시는 게 노후계획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발 사업은 노후계획도시에서 많이 이루어질 건데 그 대상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9개 지구가 대상으로 있고, 이런 것들이 기개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개발될 지역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50분이 지나서 제가 뭐 일단 1교시를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딱딱하죠. 원래는 제가 뭐 만약에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할 때는 사례를 섞어서 많이 하거든요. 오늘 내용은 사실 이론 내용들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딱딱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주택 사업이라 하면 토지 작업 하잖아요. 뭐 95% 동의받아서 나머지 5%는 매도 청구 걸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 얘기 들으면 좀 재밌잖아요.
저도 정비사업 할 때 그 반대자들 동의 다 받아가지고 뭐 다시 한번 조합 설립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그런 사례들 좀 얘기 드리면 재밌어들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남 아파트 사례 같은 경우가 워낙 사업이 완전 엉망이다 보니까 뭐 시공자도 한 4번 정도 뭐 시공 포기하고 각종 인허가도 뭐 이렇게 다 뭐 취소 소송이나 무효화 돼 가지고 뭐 사업을 리셋을 해야 되는데 매몰 비용만 한 400억, 500억 뭐 이런 상태에서 진행했던 사업 방식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건드려 가지고 정상화 시켰는지 좀 말씀드리면 그런 거는 좀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다만 오늘은 뭐 내용 시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뭐 이론적인 내용들만 좀 갖고 와서 좀 약간 딱딱하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사업 구조입니다. 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제 주로 조합인데 여기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공공적 권한, 행정청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수용이나 매도 청구를 통해서 개인 재산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형평성 있게 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도 공공에서 해야 되는 기반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주택 개량이나 공급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도정법의 시행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해라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는 공공의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절차를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왔는데 뭐 이게 개별적으로 보면 다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구분해서 보시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처음에 토지 관련 개발에서 토지의 용도라든지 용적률, 높이, 용도지역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토지 관련 개발을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때 마무리 짓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마찬가지로 시행자, 건축주죠. 시행자를 지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건축 관련 개발이잖아요. 건축 설계를 해가지고 인허가를 받아서 착공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아까 정비사업은 특이한 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재산 배분의 절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동으로 투자를 한 거니까 각각 투자 지분율이 얼마인지 따지는 게 종전자산 평가고요. 내가 나중에 어떤 아파트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게 분양 신청이고 그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게 종후자산 평가거든요. 그럼 요것들을 비교해 가지고 내가 이 아파트를 받을 때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얼마냐 아니면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냐 요거를 결정하고 재산의 위치를 이전해 주는 관리처분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토지 관련 개발해서 토지의 가치를 정하고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재산 배분을 받고 요게 정비사업 절차의 내용이 다거든요. 일반 개발사업 대비 이 재산 배분이라는 절차가 추가됐다. 요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공동투자를 하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주 철거를 해서 사용권을 확보해서 착공을 할 수 있는 게 정비사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뭐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규모가 좀 작잖아요. 작으니까 그냥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제 뭐 토지 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변동시킬 수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런 절차는 생략해서 사업을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부터는 건축 관련 개발이 들어가는 거죠. 다만 이제 건축 관련 개발에 이 사업 시행 인가라는 부분을 아까 토지 배분의 절차를 둘이 합한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랑 토지 배분이라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합해서 한 방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처리를 하는 게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지 관련 개발이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토지 재산 배분과 건축 관련 개발이 합쳐져서 진행된다. 요게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일반 정비 사업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숫자가 작거나 규모가 적으니까 제도를 좀 통합했다. 이렇게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좀 오타고요. 요 단계입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는. 정비 사업의 사업 구조는 제가 아까 뭐 A 필지, B 필지 말씀드렸는데 뭐 그 형태를 갖다가 대법원 판례에서 뭐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라는 시행자한테
현물로 출자를 하면 이 조합은 이제 건물을 지어서 일반에게 일부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출자 지분에 맞춰 가지고 배분하는 작업이 정비사업의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공동 투자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 당연한 사항을 뭐지 하면서 이게 바라보면 정비사업이 어려운 거고요. 이 배분이라는 절차를 이해하고 보면은 정비사업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반복적인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합이라고 하면은 왜 금융기관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이 안 되느냐 뭐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은 조합에게 그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출자분이 있으니까 조합은 그거를 담보로 자금 조달을 하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조합원은 그 담보 가치를 활용해 가지고 이주비를 대출받아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보 가치를 쓸 수가 없으니까 조합은 아무런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자금 조달이 될 거냐, 뭐 현금흐름이 어떻게 나올 거냐 모르니까 뭐 회사채나 이런 것도 발행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부채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본금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현물 출자를 한 게 자본금이잖아요. 근데 그 자본금이라는 게 구역이 딱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냐? 구역을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역을 늘리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어렵다고 보여지니까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조합은 안 되는구나. 그냥 이제 아까 회사와 유사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뭐 좀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조합은 뭐 누군가의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결국 시공사가 들어와 가지고 조합이랑 공동 시행을 하고 시공사는 자금 조달 역할을 부여받아서 하는구나. 예전에는 그래서 시공사의 역할이 공동 시행자이다라는 의미의 법적 개정 내용에도 몇 번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시공사는 이제 시행자의 지위는 아니고 뭐 사실상 시행자의 지위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토지 관련 개발 부분을 이제 좀 뜯어보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서울시 정비사업의 근 1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뭐 박 시장님 시절하고 이제 오 시장님 시절에서 급격하게 변동했던 내용이 요 내용인데 뭐 요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예정구역이라는 것을 담아가지고 노후도가 일정 부분 충족이 되면은 거기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그 정비사업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정비계획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변형을 한 게 뭐 주민들이 제안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시가 앞으로 개발될 건축계획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직접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인 신속통합기획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는 부분들이 요 내용들이거든요. 요 내용이 뭐 결국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눠지지만 뭐 간단하게는 정비계획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이나 용도라든지 그리고 높이 등을 결정짓는 그 부분이 요때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정량적으로 개발에 대한 그 가치, 개발 이익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절차가 요 부분이다라고 나눠서 좀 말씀드렸고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아까 공공택지나 지구단위계획 방식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공공택지 방식은 공공시행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공시설이 깔려 있다 그러면 뭐 기존에 깔려 있는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무상으로 가져와서 뭐 개발해서 공공시설이 나오면 또 무상으로 지자체한테 주는 방식이고요. 그거랑 관련 없이 용도지역이나 용도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다 말씀드렸고요. 정비사업은 요거는 이제 수익이 다 조합원들에게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에게 귀속이 되다 보니까 SH라는 공공시행자가 시행해도 마찬가지고 민간이 시행해도 마찬가지고 이 귀속에 대한 주체가 주민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깔려있는 기반시설보다 좀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토지의 가치를 올려주는 방식이라고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을 뜯어보면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대한 내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SH가 하더라도 조합에서 하더라도
추가로 설치하는 기반 시설에 따라 가지고 반대급부로 용적률을 완화받아서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사업구조의 세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원래는 이거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의 설명을 좀 길게 하는 편인데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조합이라는 시행자가 이제 토지 등 소유자한테 출자를 받아서 그 출자 지분에 따라서 개발이익을 받는 배분 방식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에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서울시나 뭐 도지사가 아니면 그 일반 시 그 성남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서 정비 계획을 결정을 하면 요때 이제 용적률 완화에 대한 별도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 체납의 반대급부로 용적률 완화를 받는 작업을 요때 진행을 하면 시행자는 뭐 분양주택이라든지 조합원 분양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공공시설 기반 시설들을 직접 설치를 해가지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주로 뭐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대여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책임준공이라든지 이런 공유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의 틀을 이해하시면 정비사업에서 어떻게 이제 갈등이 발생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이 잘 안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균등하게 다 재산 가치가 비슷하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비슷하니까 동의도 잘할 거고 방식도 정해질 건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은 아니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그 토지 형태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건물 형태들도 나올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합건물,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집합건물은 건물하고 대지지분하고 나눌 수 없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도 일체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랑 건물을 나눌 수 있다고 봐서 건물 같은 경우는 원가법에 따라 가지고 건물 가치를 정하고 감가상각을 매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물이라는 거는 결국 노후화돼서 멸실이 될 거니까 30년 40년 지나면 재산 가치가 제로로 수렴한다 이렇게 평가를 건물로 하고요. 토지는 이제 당연히 불변하는 거니까 거래 사례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은 건물의 평가가 낮아질 거고 집합 건물을 가진 사람은 통평가니까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집합 건물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유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다세대 그리고 공동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 재산 규모가 작잖아요. 그렇지만 정비사업에서 차지하는 토지 등 소유자 숫자의 비율은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이런 집합 건물의 소유자의 유리하게 사업 방식이 짜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 때문에 이런 배분 방식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자체하고 이제 시행자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은 개발 이익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에는 시도지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을 완화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용도지역 완화에 대한 기준, 그리고 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주택 그리고 건축에 대한 용도를 다 지자체에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만 바꿔주면 시행자 사업성이 훅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와 시행자 간에는 서로 뭔가를 더 내달라, 아니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공사도 원래는 단순히 시공만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자에게 간섭할 수밖에 없고, 아까 절차상으로도 자금 조달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합이 설립되자마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거는 5년, 10년 이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도급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따른 갈등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구조에 따라 가지고 정비사업의 갈등은 발생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부터는 내용이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 앞에 내용은 전반적인 이제 뭐 사업 구조랑 뭐 전반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하면, 자금 조달은 심플합니다. 뭐 시공사가 주로 이제 책임지고 조달하는구나. 국가에서
뭐 요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보증이라는 거를 세워줘서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거나 요 두 가지밖에는 없거든요. 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를 좀 가져왔습니다. 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주택도시기금,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기금인 건데 허그에서 이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이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뭐 출자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금 관리하고 더불어 가지고 이런 보증 업무를 통해 가지고 개발 사업을 뭐 좀 더 자금 조달이 원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허그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금에서 뭐 아까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 사업에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금이 이제 무한정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다 보니까 기금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부족하면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줄 거냐. 그때는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끔 해주고 은행 대출하고는 대출금리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금리 차이를 보전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2차 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은행의 기금의 역할을 좀 해주는 역할로 부여하는 게 2차 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츠가 등장하는데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사업에서는 주로 통매입을 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금의 출용자를 받아서 통매입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PF사업도 등장하게 되거든요. 일반 이제 주택사업이 아니라 뭐 시장정비라든지 도시환경정비에서 PF사업으로 가끔 자금 조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많이들 들으셨고 실제로 해보셨겠지만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그래가지고 PF 조건, 뭐 착공이라든지 토지 소유권 확보하기 전에 자금 조달을 이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그런 사업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일금융권 등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 게 이제 PF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준공은 뭐 분양이 안 되더라도 공사대금 지급이 안 되더라도 결국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 건축물을 완공하는 게 책임준공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공사 부분이나 아니면 신탁사에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결국 책임 전가가 다 어디로 이루어지느냐? 시공사한테 책임 전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용어에서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정비사업의 절차별 자금 조달은 결국에는 시행자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일반 분양 때 이제 수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때 설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부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보상 금액도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일부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그러한 돈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구역 지정이 되면 서울시나 뭐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이런 운영비를 대여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공사가 대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신용 공유를 하는 걸로 들어가 있고요. 그럼 요 두 가지로 결국에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조달을 하다가 관리처분 인가 시점 전에 허그에서 정비사업 대출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요 분양 수입 전까지 자금 조달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허그에서 시공사한테 주로 이제 책임준공인 확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허그에서 보증을 서주더라도 결국 시공사 쪽에서 어느 정도 신용 공유를 해줘야만 사업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그의 비중을 제가 좀 낮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이제 책임준공에 대한 확약서 요구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분양 때 수입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초기 사업비를 대주느냐 아니면 기금에서 초기 사업비를 대주느냐 이런 차이만 있고요. 결국 시공사 통해서 대여를 받아서 아까 그 권리 배분에 대한 내용과 건축 허가에 대한 내용이 소규모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에 합쳐져 있다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이때 보증이 이루어져서 결국 사업을 하는 거는 동일하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에서도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시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요런 각호의 내용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랑 건축물, 당연히 이제 토지비를 요 조합원이 현물 출자한 토지랑 건축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 사업비 등 부가금, 결국 이제 조합원 분양을 받아야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보다 더 많은, 더 큰 뭐 분양물을 받는다 그러면 추가로 금액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은 일반에게 분양해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일부 조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분양분이 세 번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자금 조달원인 금융기관이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이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쓰여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토지비는 조합원이 현물 출자한 비용으로 뭐 이렇게 조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금융기관과 시공사를 통해서 조달하는 게 두 번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착공 이후에나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조달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달을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는 이 현물 출자와 시공사 등으로 조달하는 게 뭐 자금 조달의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툴에서 많이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까 정비사업의 의사결정의 주체는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총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릴 때도 조합총회에 안건을 올려서 의결을 받아야만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대상 자체도 정할 수 있고 이율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결을 안 받은 상태에서 뭐 그러면 돈을 빌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무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총회의 의결을 뭐 거치지 않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 의결은 무효이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대부분의 계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총회를 거치지 않은 거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문제는 그런 거겠죠. 그 자금 조달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 쪽에서는. 그럴 때는 당연히 뭐 이거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차입에 대한 의결을 안 받았을 뿐이지 갚아야 되는 돈은 동일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업장에서도 자금 차입을 총회의 의결을 안 받고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상환을 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돈을 빌려서 썼으면 상환을 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이율과 뭐 방법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만 다툴 뿐인 거거든요. 아까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이 정비사업의 역사 중 하나라 그러면, 자금 조달에 대한 역사가 정비사업의 역사 중에 한 축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금 조달을 시공사가 하다 보니까 시공사가 조합에 대한 그 사업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주장을 공공에서는 많이 합니다. 공공에서는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절차상 구조상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공공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 마찰이 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겠죠. 설계 변경도 최소화하고 싶고 조합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변경을 해왔는데, 최초 도정법을 제정할 시점에 시공사는 언제 선정을 하느냐, 설계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그때 시공사를 선정하라고 했던 게 최초 법 제정 때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관여를 하는 시점을 설계가 끝난 시점에 그 선정받아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최초에는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시공사가 없다 보니까 자금 조달을 누가 합니까? 뭐 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뭐 시공사가 아닌 뭐 설계사가 일부 조달을 하거나 정비업체가 조달을 하거나 더 큰 비용은 납입을 하지 않거나,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법 상황에서도 일단은 뭐 재건축 먼저 풀고 재개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재개발도 같이 풀었습니다. 결국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바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09년 2월에 개정이 됐고요. 결국에는 시공사가 자금 조달이라는 시행사의 역할을 해야만 사업이 된다라고 결정한 게 09년 2월입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2010년 7월에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공공지원제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초기 사업비를 서울시가 대줄 테니까 시공사의 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해라 라고 만든 게 공공지원제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시공사는 뒤에 선정하는 게 맞으니까 서울시가 중간에서 초기 사업비를 조달해 주겠다라고 만든 게 공공지원제도였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십몇 년간 운영이 되다가 뭐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죠. 그러면 공공에서 이 모든 초기 사업비를 다 제때제때 조달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정비사업의 특징 중 하나가 설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일반 시공자 선정 방식하고 다릅니다. 시공자가 공모 형태로 해가지고 특화 설계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거든요. 설계를 아무리 해놨다 하더라도 시공사는 이거보다 더 특화된 내용으로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시공자 선정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결국에는 설계 변경이 당연 수반될 수밖에 없는 시공자 선정 제도라는 거거든요. 차라리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으면 설계된 대로 뭐 낙찰가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했으면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뭐 시공자를 선정할 때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주민 투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인기 투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특화 설계라는 부분을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공사가 설계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설계 변경이 당연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선정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시공사가 자금 조달하는 게 다 어느 정도 공공에서도 인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는 구조, 자금 조달을 하는 서포트하는 구조들이 좀 더 보완은 해야 되겠지만 이 근본적인 틀 자체를 무너뜨렸을 때는 이 구조는 사업이 좀 어려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와서 이제 정비 사업을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 특화 설계를 하지 말고 그냥 너네는 내역 입찰로 가격 입찰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시공사가 특화 설계를 하는 구조가 몇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고착화된 게 시공사의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사실상 주택 품질을 결정짓는다라고는 인식이 일반 국민들한테 이런 제도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단순히 시공사가 설계 제안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에는 일반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도 그런 인식을 바꾸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행 구조에서 조금씩 보완은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근본적인 툴을 바꿨을 때는 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근본적인 툴을 인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에서는 이제 시공자를 선정할 때 이런 입찰 조건으로 사업비 대여라는 부분을 당연하게 이제 인정해 왔고요. 뒤에 내용은 그냥 간단하고요. 그러면 이제 초기 사업비를 어떤 제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비용에 어떤 이율로 조달을 해줄 거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요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요. 한도액도 마찬가지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기 사업비를 조달해 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근데 이제 융자금 한도액을 보시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비용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설계비도 다 꾸리기 힘든 비용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제때제때 안 들어오면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한계는 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일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추진위가 구성되면 서울시가 좀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시공자를 선정하면 시공사가 2차적으로 융자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책임준공 확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 허그에서 보증을 해줘서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해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바뀌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비사업을 해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이 자금 조달을 인가받고 신청받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정말 시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은 아무런 담보나 뭐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이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싶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그 시공사 그 대여나 이런 것들 외에도 뭐 허그의 보증제도가 정비 사업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12년에 최초 이 부분이 탄생을 했습니다. 허그의 보증제도가 2012년에 탄생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때는 이제 시공사가 또 조달하는 구조로 거의 운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보증을 안 받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가로주택 제도가 나오면서 뭐 이런 기금융자 제도들이 나왔고요. 기금들이 이렇게 투입되다 보니까 기금이 부족한 거죠.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지 않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대신에 국가에서 그 비용만큼 금리 차이만큼 보전을 해주는 제도도 실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이 참여하면 좀 더 안전하니까 차주의 지위가 좀 안정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자를 더 낮게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요 정도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증 한도가 얼마냐? 조합원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LTV 기준으로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담금도 한 70% 정도,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한 50% 정도 대출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면 다 조달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합의 그 기본적인 수입 조달의 근원은 일반 분양 수입과 분담금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올 시기에는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0%의 사업비로 대부분 다 충당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특이한 경우가 있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워낙 금액이 낮다라고 이제 조합에서 판단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후분양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때는 이런 보증 금액을 넘어가다 보니까 시공사가 선택적으로 직접 대여를 해주는 방식으로 적용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시공사가 특별히 여기 수익성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여기가 활성화하면은 시공사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차원이 있을 때만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50% 보증 한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분양 수입으로 충당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증 상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확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분양이 나면 어떡할 거냐, 아니면 분양이 안 됐을 때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럴 때는 미분양 매입주택 확약서라든지 책임준공 확약서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증 상품을 활용하기가 또 까다로운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 대규모 정비 사업에서 서울시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할 때 크게 리스크 없이 분양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소규모 주택 정비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대규모보다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융자도 마찬가지로 아까 비슷한 구조에서 뭐 그 대출 비용이 기존의 종전자산의 70%, 분담금의 70%, 총사업비의 50% 정도로 대출을 해준다고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금이 떨어졌을 때는 마찬가지로 2차 보전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서류들을 요구하고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융자하는 데 지원을 좀 해주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뭐 결국에는 기금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거나 아니면 보증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비율이 종전자산 70%, 분담금 70%, 사업비 50% 정도 수준이구나.
뭐 이렇게 매입 확약을 하면 좀 더 올려주는구나.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복해서 나와 있지만 요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뭐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반 초안만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뭐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공공재개발도 있고 최근에 법률 개정을 하면서 신탁 방식으로도 많이 개발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뭐 신탁 방식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가져왔는데요. 뭐 리츠도 뭐 포함되어 있고요. 신탁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가로주택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주택으로서 가치가 대규모 개발보다 낮을 수 있으니까 LH에서 미분양 매입 확약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SH 같은 경우는 지방공개법을 적용받는데 보증이라든지 미분양 매입 확약을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LH처럼 이렇게 미분양 매입 확약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LH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SH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리츠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의 출자, 융자, 보증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리츠가 통매입하면 민간임대를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리츠를 만들어서 혹시나 미분양이 나면 이 부분을 매입해서 민간임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서브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분양하기 전에 그때부터 리츠가 통매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금 조달이나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규모 정비 사업 중에 아니면 일반 정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 예를 들어서 시장 정비 같은 경우는 토지를 담보로 이주를 해나갈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 PF 사업처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신탁사로 넘기고요. 그러면 시공사가 이제 금융기관으로 신용공여를 하고 요 두 개에 따른 담보랑 신용공여를 활용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 PF 대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PFV 방식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토지에 대한 담보와 시공사의 신용공유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방식을 PF 대출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PFV 방식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방식이긴 한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탁 방식이 있는데 뭐 신탁 방식은 동일합니다. 조합에 대한 역할을 그냥 시행사의 역할을 신탁이 대신 해주는 거고요. 신탁이 대신하면 이제 그 담보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주로 나누는데 개발 방식에 있어 가지고는 토지 신탁은 이제 차입형, 관리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차입형은 신탁사가 직접 자금 조달을 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를 신탁사가 짓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율이 좀 크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관리형은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주체는 당연히 원래 시행사가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사업 관리만 해주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책임준공 관리형이라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분양이 안 되거나 뭐 수입에 대한 비용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최종적으로 공사 목적물이 완공이 될 수 있게끔 신탁사가 책임 준공하겠다 이렇게 한 사업장들이 지방에 곳곳에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최근에 신탁사가 좀 위험한 구조로 갈 수 있었던 부분이 발생했던 게 좀 특이하게 책임 준공 관리형이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신탁사가 직접 금융기관한테 자금 조달하는 구조고요. 관리형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토지 소유자가 담보로 본인의 이제 토지 등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신탁회사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이제 관리형 토지 신탁 정도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괄적인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디테일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 혹시나 질문 사항 있으면
뭐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